그러면 계속해서 2주차 강의 세 번째 영상을 한번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속된 영상을 보는 것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두 번째 영상을 짧게 올리고 두 개의 교수회의를 소화한 뒤 다시 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언택트? 그러니까 뭐죠?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저 줌을 통해서 보통 대부분의 회의가 이루어지고 대부분 행정적인 절차들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요새는 교수님들끼리 같이 밥도 잘 안 먹고요. 다 도시락 수령해 가서 연구실에서 도시락 먹고 도시락 먹으면서 회의하고 각자 그러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어색한 일이긴 하지만은 뭐 어쩌겠어요. 전염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아주 간단한 GDP 측정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GDP를 하나의 횡산 함수로 보고 그 산출물의 총합을 구한다는 것이 첫 번째 어프로치였어요. 두 번째 어프로치는 뭐냐면 바로 누군가가 산출물을 생산을 하면 그걸 누군가는 소비할 거잖아요. 즉,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모든 시장이 균형을 이룬다면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될 것이고, 그건 누군가가 산출물을 공급한다면 그거는 다른 누군가가 산출물을 소비한다는 거니까 지출 측면에서 한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1년 동안 혹은 한 분기 동안 존재했던 모든 경제 주체가 지출한 총 금액을 다 더하면 그것이 GDP가 되지 않을까라는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도 많이 써요. 그리고 거시경제학자들은 보통 한 나라에 총 4개의 경제 부문이 있다고, 4개의 섹터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즉 가상의 그런 섹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가게예요. 즉 여러분들 같은 혹은 저 같은 일반적인 뭐 유성시장이나 영동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일반적인 가게 소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수죠. 이것을 보통 컨슈머의 혹은 컨섬션의 C를 써갖고 C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계와 함께 우리나라 혹은 모든 나라의 가장 큰 경제의 가장 큰 두 축 중에 하나인 기업이 투자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 재고 2까지만이고 하나가 빠졌네요. 가끔 이렇게 오타가 있어요. 재고 투자가 되겠네요. 기업이 하는 모든 지출을 기업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기업 투자는 크게 고정 투자와 재고 투자로 나누어지는데, 재고 투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남은 물량들에 대한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고정 투자에 해당이 되는데, 고정 투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3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측정을 해요. 하나는 설비 투자고요. 다른 하나는 건설 투자고요. 마지막 하나는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입니다. 흔히 말하는 R&D가 이 세 번째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기업 투자 비중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한 30% 된. 나중에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볼 거예요.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 그리고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이 세 개 모두 정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이 같은 정부 지출 혹은 정부 소비라고 따로 떼내어서 다시 에스티메이트를 하는데, 그 부분을 가버먼트 익스펜디처에 G를 써서 G라고 표현합니다. 즉 가게가 있고요, 기업이 있으면 이 가게와 기업이 시장을 구성하는 두 축이잖아요. 만약에 시장이 완전하다면 가격이라는 결정 기구에 의해서 시장은 균형 상태에 도달을 할 거고요. 그러면 시장은 완전해집니다. 컴플릿 마켓이 되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격이라는 의사결정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시장 실패 상황이 왔을 때 그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주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가게나 기업이나
모두 합리적인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경제학자들은 모든 경제 주체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기반에서는요, 시장 메커니즘 안에서는요. 근데 때문에 선한 위지를 가진 그리고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제3의 경제 주체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흔히 정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제3의 경제 주체로서 지출을 하거나 소비를 해요. 마지막으로 한 나라의 경제는 폐쇄 경제일 수가 없죠. 오늘날에는 북한이나 뭐 쿠바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출과 수입을 합니다. 즉 수출과 수입 파트를 따로 떼내어서 대외 파트라고 하는데 이 대외 파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NX, Net Export, 순수출의 Net Export를 써서 NX라고 표현하고 이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식 5번에 두 번째 항은 Y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요. 이것을 하나의 함수로 즉 생산 함수로 이해할 수 있다면 생산 함수의 산출물 최종 아웃풋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은 15번은 무엇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냐 그러면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소득으로 잡히니까 우리가 소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은 그 나라에서 소비되는 모든 지출과 항상 일치하더라. 즉 삼면 등가의 법칙 중에 한 축을 설명하고 있는 식이기 때문에 소득 지출 항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이런 용어들을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런 걸 외워서 써라 하는 그런 시험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GDP라는 것을 거시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지출 측면의 GDP를 측정한 거예요. 2019년 데이터고요. 한국은행 에코스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ecos.bok.or.kr 여기 들어가시면은 나오거든요. 코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실 때까지 경제학을 계속 만지실 것이고 만약에 졸업하신 후에도 공기업 쪽에 취직을 하신다면은 이 사이트에 아마 계속 들락날락 거리실 거예요. 한국의 모든 거시경제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서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플래시가 다 없어지죠. 아도비 플래시가 웹브라우저 상에서 모두 퇴출이 되는데 한국은행은 이미 선도적으로 이 모든 홈페이지에서 플래시를 없앴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잘 돌아갑니다. 소위 말하는 EXE가 안 깔리는 사이트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볼까요? 민간 소비 이 파트가 C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890조래요. 전체 GDP는 1849조인데 그 중에 890조니까 50%가 조금 못 미치는 양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비슷합니다. 이 정도 비중은. 즉 48%에서 52%가 민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일반적으로. 정부 소비는 G 파트에 해당이 되겠죠. G 파트는 약 300조가 조금 넘어요. 16.5%고 민간 소비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GDP의 16% 정도를 정부 지출이 감당을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정부 지출 규모가 그렇게 적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2019년 데이터예요. 좀 약간 특수성이 있죠. 2019년에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2020년도 물론 어려웠고요. 2020년은 정말 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말에 데이터가 정리되면은 굉장히 앱노멀한 이상적인 아마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정부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정 지출이 확대해서 나라 경기를 다시 살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런 건 굉장히 정상적인 움직임이죠. 그래서 정부 소비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높게 잡힌 경향이 있습니다. 총 자본 형성이 바로 기업의 투자를 의미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이 세 가지를 합친 게 약 555조 원 정도 되고요. 민간 소비에는 역시 미치지 못하지만은 전체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비중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해외 부분을 볼까요? 먼저 순수출 먼저 보죠. 순수출이 바로 NX 파트에 해당이 되는데요. 순수출 같은 경우에는 97.5조 원이래요. 전체 GDP의 5.3% 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해외 부분의 비중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내외로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 수출과 수입 절대량을 보면은 약 790조 원과 693조 원으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뭐 1,400조 원 정도 되나요?
GDP가 1,800조 좀 넘는데 수출과 수입을 합친 교역량이 1,400조 정도 되고 이것은 민간 소비를 훨씬 뛰어넘는 양이죠. 굉장히 많은 규모, 굉장히 큰 규모고 바로 이 절대적인 교역량 규모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외 위전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출과 수입 모두 판매와 소비에 해당이 돼요.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즉 해외와의 거래 비중이 내수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리고 그 기업에 소속된 여러분들 같은 혹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일하시는 그런 직장은 내수보다는 해외 국제 경기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이 거시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대충 이런 것만 감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숫자 같은 걸 절대 외우거나 그것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GDP를 특정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소득 접근법에 의한 추정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려면 먼저 GNI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예전에는 GDP가 사용되기 전에는 GNP라는 개념이 사용됐었어요. 즉, 한 나라의 경제가 개방이 되기, 오늘날처럼 개방이 되기 전에는 GNP를 가장 많이 썼었고요. GNP는 Gross National Product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 한국이라는 국적을 가진 국민이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합으로 정의되는 게 GNP였는데 이게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토에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영토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GNP와 GDP가 거의 일치했거든요. 그러니까 GNP를 측정하는 게 훨씬 용이하니까 GNP를 측정을 했죠.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미국 같은 경우 저도 미국에서 한 6년, 7년 정도 살다 왔는데요. 제가 거기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많은 걸 했는데 만약에 GNP로 측정을 했다면 제가 미국에서 한 일들이 아마 미국 GNP에는 안 잡혔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공부하면서 그쪽 경제에 컨트리뷰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GNP가 올드 데이티드 된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GDP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요. GDP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국적이 거의 무의미해졌습니다. 근데 가끔은 국적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GNI를 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GNI는 뭐냐 그러면 GDP에다가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을 더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만은 사실 쉽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제가 미국 뭐 제 고용주가 되겠죠. 미국 땅에서 소득을 받은 거잖아요. 한국 사람으로. 요거는 요소 소득이에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샘 해밍턴 한국 사람인가요? 아들 두 명은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샘 해밍턴이 호주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샘 오칠이로 합시다. 샘 오칠이가 한국 방송에 출연해서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가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요소 지출이 됩니다. 즉 제가 벌어들인 요소 소득에서 국외 요소 소득에서 샘 오칠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국외 요소 지출을 빼면은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되겠죠. GDP에 요거를 더하면 아주 간단하게 국민 소득이 측정이 돼요. 국민 소득은 총 5가지 부분을 측정합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국민 소득에 해당되는 피고용자에 대한 보상, 즉 임금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노동 임금 부분이죠. 노동 임금 혹은 노동 소득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고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카페 사장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하고 계시는 코인 노래방 이런 것들이 자영업자에 해당되는데 자영업자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에게 월급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피고용자에 대한 보상에 해당되지 않고 따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소득 이거는 이제 부동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제가 누군가에게 뭐 상가 건물을 빌려주고 월 소득을 받으면 임대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피고용자가 있다면 고용자가 있겠죠. 고용자는 대부분 법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번호가 따로 나와요.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듯이 삼성전자면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법인
법인이 정의가 됩니다. 즉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따로 있겠죠. 그것을 법인 이윤이라고 해서 따로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은행에 예금을 한다든가 뮤추얼 펀드에 돈을 예치한 다음에 벌어들이는 이자 소득이 있겠죠. 이 다섯 가지가 국민소득을 형성하는 다섯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측정을 해도 이렇게 측정을 하면 GNI가 나오고요. 역으로 GNI에서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을 빼면 GDP가 나오니까 역시 GDP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득 접근법에 의해서 추정을 하든지 지출 접근법에 의해서 추정을 하든지 생산 접근법에 의해서 추정을 하든지 어쨌든 GDP는 거의 비슷하게 계산이 된다. 이것이 GDP를 계산하는 방법이자 거시 경제학자들이 GDP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지금 우리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깊게 잠깐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득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계입니다. 가계면 소득을 받으셨으면 뭐래요? 우선 세금을 떼겠죠? 세금은 텍스에 T를 해서 따서 T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벌어두신 소득에서 세금을 떼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가처분 소득이 되죠? 가처분 소득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으로 여러분들은 뭘 하세요? 먹고 싶은 걸 먹고 사고 싶은 걸 사겠죠? 즉 소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한 달에 버시면 100만 원을 다 쓰세요? 보통 안 그렇죠. 저축을 하죠. 거시경제학자들은 일반적인 가계는 항상 매기, 즉 매 순간 소비를 할지 저축을 할지 트레이드오프에 맞닥뜨린다고 가정을 합니다. 물론 그 외에 딴 걸 할 수도 있지만은 뭐 빚을 갚을 수도 있고요. 뭐 그것도 일단 다 컨섬션에 넣읍시다. 혹은 디세이빙이 해당되는 거니까 세이빙에 넣어도 되겠죠. 어쨌든 가장 큰 개념으로는 우리는 가처분 소득을 소비를 하던가 저축을 하던가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식6입니다. 식6은 일반적인 가계가 직면하는 매 분기의 지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적어 놓은 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른 항등식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요 맨 처음 식에 이쪽은 가계의 즉 요 파트요. 요 파트는 가계 혹은 한 나라 국민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나타내는 거고요. 이쪽은 지출 측면에서 측정한 GDP에 해당이 되니까 두 개가 모두 Y를 나타내잖아요. 똑같은 Y를 나타내니까 Y라고 놓고 이꼴 사인을 줄 수 있겠죠. 이제 하나씩 넘기는 거예요. C를 먼저 넘겨볼까요? C는 이렇게 그냥 양변에서 캔슬이 됩니다. 없어지겠죠. 그리고 G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NX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좌변에는 I만 남기는 거예요. 그럼 NX 앞에는 마이너스 사인이 붙겠죠.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붙습니다. 그리고 우변에는 원래 T가 있었으니까 T에다가 G를 뺀 이 파트가 남습니다. 요거는 뭘 얘기할까요? T는 정부의 수입이에요. 그쵸? 그리고 G는 정부의 지출입니다. 그러면 T에서 G를 빼면 수입에서 지출을 뺀 거니까 이거는 정부 부분의 저축이 되겠죠. 지금 민간 부분의 저축인 SP, 프라이빗의 P를 써서 SP라고 썼어요. 그리고 정부 부분의 지출인 SG, 가버먼트의 G를 써서 G라는 위첨자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재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나라의 경제 주체는 민간 아니면 정부잖아요. 여러분들의 신분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나중에 직장에 취직하시면은 자동으로 연금에 가입이 되는데 보통 국민연금에 가입이 됩니다. 근데 국민연금 말고 몇 가지 연금이 더 있어요. 하나는 군인연금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무원연금이고 마지막으로 사립대 교수님들이 가입하시는 사학연금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이에요.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신분이 민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군인연금이거나 아니면 공무원연금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 신분은 공무원인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나중에 취직을 하신과 동시에 신분이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둘 중에 하나로만 잡힙니다. 거시경제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신분에서 저축을 하는지에 따라서, 즉 여러분들이 정부 요원으로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국가 예산을 자 저축하자라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면 정부 저축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민간인 신분에서 자기 은행에 저축을 하시면은 민간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개 합쳐서 그냥 뭉뚱그려서 S라고 씁시다. 그러면 한 나라의 총 투자는 그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국내 투자와, NX라는 건 우리가 벌어들인 거니까 마이너스 NX 하면은 해외에서 가져온 저축 혹은 해외에서 뭐 돈을 빌렸으면 차입이 되겠죠. 이 부호는 상관없어요.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들어오면은 차입이 되는 거고 플러스로 들어오면 저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 붙었으니까 만약에 해외 저축이 된다면은 밖으로 돈이 빠져나간 거고요. 이게 플러스가 돼서 최종적으로 요 전체 사인이 플러스가 된다면은 해외 차입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어쨌든 해외에서도 돈이 들어올 거예요. 즉 해외 부분에, 아이고, 국내 투자가 아니라 국내 저축이 되겠네요. 국내 저축과 해외 저축, 이 두 개로, 두 개 합으로 국내에서의 총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항등식입니다. 이 식을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이런 걸 외워서 쓰십시오라는 문제를 만약에 제가 낸다면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외울 필요 없이 처음에 맨 첫째 줄만 보고서 쭉쭉쭉 계산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해석하고 그거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경제학은 암기를 하시려 그러면은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설명드리냐 그러면, 제가 반복해서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혼용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명목인지 어쩔 때 실질인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명목 변수라는 것은 그 해에 생산된 어떤 무언가가 그 해의 시장 가치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즉 명목 GDP라고 한다면 2019년에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생산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이라고 합시다. 그럼 짜장면 한 그릇이 생산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5,000원에 판매가 됐어요. 시장 가치가 5,000원이에요. 그러면 짜장면 하나 곱하기 시장 가치 5,000원 해서 총 5,000원이 2019년에 명목 GDP가 되는 거예요. 명목 GDP는 굉장히 명쾌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모든 시장 가치들이 대부분 명목 가치들이에요. 즉, 여러분들 중에 철학가 혹시 계신가요? 철학가 계시면 이제 구조주의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구조주의에서 흔히 나오는 이론이 그거예요. 시니피안과 시니피에라 그래서 기표와 기이가 있습니다. 즉, 뭐 우리 시도 있잖아요. 뭐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것은 뭐 꽃에 뭐 지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즉 누군가가 의미를 붙여줘야만 그것이 의미를 갖게 된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짜장면이라는 하나의 실존하는 무언가, 재화는 존재해요. 그것의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항상 존재해요. 그거 존재한다는 거 우리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식론적인 시각을 가진 철학자가 아니라 실존주의적인 개념을 가진 분이라면은 실존하는 짜장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5,000원이라고 부르든 5만 원이라고 부르든 10만 원이라고 부르든 그 짜장면에 내재된 가치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쵸? 다른 말로 하면은 명목 GDP는 실존하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진짜 가치를 측정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가치는 매년 매시간 변하기 때문에. 10년 뒤에 똑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똑같은 짜장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6,000원에 팔려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 짜장면의 가치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20% 올랐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시장 가치가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짜장면이 용량이 20% 늘어났다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용량이라면은. 그러면 우리는 실제 가치가 얼마큼 변했는지는 명목 변수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명목 변수의 가장 큰 한계이고, 그래서 거시경제학자들은 실질 변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실질 변수는 그 해 혹은 그 기간 동안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기준 연도에
시장 가치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2019년의 GDP 같은 경우에는 기준연도가 2015년입니다. 기준연도는 5년에 한 번씩 변해요. 2020년부터는 2020년이 기준연도가 되겠죠. 그 말인즉슨 2019년에 짜장면 한 그릇 값이 5,000원이에요. 그러면 2015년에도 5,00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명목변수와 실질변수 GDP가 똑같은 거죠. 근데 만약에 올해 짜장면 한 그릇을 만들어냈는데 2015년 기준연도에 그 해에 짜장면은 4,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실질 GDP는 4,000원인 겁니다. 명목 GDP는 5,000원이고요.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실존하는 어떤 가치와 상관없이 변하는 시장 가격의 변동분을 배제하고 그 해에 생산된 실제 재화 서비스의 가치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실질 GDP예요. 만약에 짜장면이 두 그릇 생산돼서 두 배로 늘었어요. 그러면 실질 GDP는 두 배로 늘겠죠. 명목 가치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러면 우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양적으로는 GDP가 두 배 상승했다, 두 배 증가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질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양적으로는 증가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실질 변수의 메리트입니다. 요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나중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헷갈리실 일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도 제가 강의 중에 굉장히 자주 말씀드릴 부분이어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생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 모형 안에 존재하는 경제 주체가 있잖아요. 경제 주체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변수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계의 경우에는 총 소비량인 C를 선택할 수 있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계는 소비를 하는지 저축을 하는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를 항상 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매분기 가계 혹은 하우스홀드로서 맡아드리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C나 S는 가계 입장에서는 내생 변수가 되겠죠. 외생 변수는 경제 주체가 선택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기대 하에서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즉 외생적인 하나의 충격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수와는 구별되는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수는 컨스턴트, 변하지 않는 개념이잖아요. 즉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어요. 어떤 상수가 있으면 그것은 100년 뒤에도 상수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알고 있고 우리 기대 안에 들어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뭐 스포츠 경기를 보시거나 무슨 뭐 평론 같은 걸 보시면 그건 그 선수는 상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상대팀 감독 입장에서는 그 선수에 대한 고려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선수는 상수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정보를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외생 변수는 그렇진 않아요. 외생 변수는 매 분기 변하기 때문에 매 기간 동안 변하는 한마디로 인두지나이어스 하게 변하지만은 내재적으로 변하지만 그 변화 양상을 경제 주체 입장에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외생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변수들인 거죠. 보통 경제학자들은, 특히 거시경제학자들은 이 외생 변수가 스토캐스틱하게 움직인다고, 즉 확률 변수로 움직인다고 얘기합니다. 확률 변수. 확률 변수가 뭐 정규분포를 따른다, 식 8번처럼. 그렇다면 정규분포 안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랜덤하게 그 변수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경제주체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변화하는 변수들을 외생 변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외생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떤 모형에서는 얘기를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몇 페이지 더 얘기하면 끝납니다. GDP 말고도 거시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변수들은 대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가가 있어요. 물가는 GDP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물가가 뭔가요? 제품 하나에 대한 가격이 그냥 가격이라면 가중치를 부여해서 혹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판매된 재화들의 시장 가치의 평균치가 바로 물가잖아요. 즉 그 사회가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시장 가치 수준이기 때문에 재화 하나의 가격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즉 거시경제학자들은 명목 가치의 단순한 평균이라고 물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 변화 양상을 관찰함으로써
거시경제학이 거시경제 안에서 중요한 함의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런 것들은 경제학 오르는 시간에 다 배우셨죠?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구글링에서 찾아보세요. 기본 개념 같은 거는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물가 등락률 혹은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하는 방법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말씀드릴 때 그게 무슨 개념인지 지금 이번에 확실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명목 거시경제 변수라면은 가장 대표적인 실질 거시경제 변수로는 실업이 있습니다. 실업은 실제로 인간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혹은 표본조사를 통해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실질 변수예요. 근데 이제 실업률이 거시경제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문제는 실업률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학생들 중에는 거의 없다는 거죠. 실업은 전체 인구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업자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정의가 까다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실업자로 잡히진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다면 4주 동안, 지난 4주 동안 정말 능동적으로 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그 몇 시간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어요. 몇 시간 이하로밖에 일을 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실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은 실업자가 아니에요.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학생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직업을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 자동적으로 분류가 돼서 빠집니다. 즉 여러분들은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포함이 안 될 겁니다. 통계 자료에는. 그럼 취업자는 어떻게 측정이 되냐? 모든 사람들이 취업자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취업자로 특정이 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또 서베이를 거칩니다. 우선 15세에서 몇 세인가요? 몇 세지? 그 사이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15세 이하는 일을 해도 취업자로 잡히지가 않아요. 어쨌든 아주 까다로운 정의에 의해서 취업자, 실업자가 정의가 내려지고 측정이 되면 경제활동 인구 레이버포스는 취업자, 실업자의 합으로 정리가 되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실업률이 뭐 5%다 4%다 얘기할 때 그것을 액면 그대로 전체 인구에서 한 5%가 실업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이번 기회에 실업자와 취업자, 실업률의 정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대충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와 실업 외에도 금융 변수, 뭐 이자율, 뭐 자기자본 비율 이런 다양한 금융 변수들이 있어요. 이것도 금융시장이 거시경제의 순환 모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거시경제학자들은 취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아주 극단적인 개방경제 국가인 경우에는 환율이라든가 경상수지나 뭐 대채무, 외환보유액 같은 대외 부분 거시경제 변수들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돼요.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나 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닥쳐올 경제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지표로도 활용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시경제 변수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몇 페이지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지표들 최근 추이를 제가 한국은행에서 따왔어요. 단위는 퍼센테이지고요. 우선 파란색 선을 보시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은 3%대에서 4%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업률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특히나. 왜 그럴까요? 조금 크리티컬한 포인트이긴 한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실업률이 제자리를 걷는 것처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것만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질 낮은 일자리들이 정부 주도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업률이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정규직,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경험하시게 될 청년 인턴, 뭐 무급 인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질이 낮은, 질 안 좋은 일자리들이잖아요. 질 안 좋은 일자리들을 정부가 정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를 오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기업들이 이윤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자를 판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학들은 넘쳐나고 고등학교도 넘쳐나고 졸업생들은 계속 나와요. 매년 졸업생들은 나와요. 이 사람들을 실업자로 잡히면 통계가 갑자기 확 올라가겠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억지로 뭐 청년 인턴이라든가 아니면 뭐 졸업 유예 제도라든가 별의별 방법을 다해서 실업자 정의에서 이들을 빼내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뭐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결코 건강한 것은 아니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근거는 빨간색 선인 소비자 물가 등락률을 보면 바로 나오죠. 2010년까지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등락률 인플레이션율은 3% 4% 안팎을 움직였어요. 한국은행이 타겟으로 하는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이 2%거든요. 그걸 상회했다는 것은 경기가 아주 약간 과열된 정도, 아주 약간의 경기 호황 국면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2012년부터 해갖고 뚝 떨어져서 최근에는 아예 0%대예요. 0%대 인플레이션율을 보인다는 것은 무언가 경기를 자극할 만한 긍정적인 요인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뭐 이조차 지금 플러스 인플레이션율을 보이고 있는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 국제유가 상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농축수산물 가격 같은 이런 것들 때문이지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돈을 시장에 나와서 안 쓴다는 거예요. 돈을 안 쓰는 이유는 명확하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불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소비자 물가 등락률과 실업률 두 개의 자료를 놓고도 거시경제학자들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수다를 떨고 싶어 하죠. 저처럼. 이 그래프는 노동 생산성과 명목 임금 간의 비슷한 코어 무브먼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두 개가 추세가 비슷하게 가고 계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나요? 즉,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성은 한계 생산성으로 보통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고 실제 지표는 노동 투입량 GDP를 노동 투입량, 근로자 수 곱하기 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생산성이 측정이 됩니다. 이것과 여러분들이 받는 임금 간에는 정의 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얘기인데, 뭐 나중에 여담으로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조금 뭐 과대 계산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근로시간이 제대로 안 잡히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서 너무 미안한데, 근로시간에 야근 시간이 거의 포함이 안 됩니다. 즉 분모가 훨씬 커야 돼요. 분모가 훨씬 커서 노동 생산성이 쭉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내려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야근 신청 안 하고 야근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정부에서 일할 때 야근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야근을 하면은 정부에서 야근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그러니까 국가는 공무원들이 야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야근이라는 개념 자체를 나라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몰아내고 싶었거든요. 그게 정부의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현 정부든 전 정권이든 야근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새로 직원을 거의 못 뽑아요. 그러니까 일은 그대로고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야근을 안 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사람을 못 뽑아요. 그러니까 야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야근을 하지 말래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랜선 뽑고 일하는 거예요. 랜선 뽑고 그 시스템에 디텍트가 안 되게 몰래 불 끄고 이렇게 프레시 키고서 야근을 하는 게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생각보다 더 낮게 나와야 돼요. 제 생각에는. 제가 실제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학교로 왔습니다. 학교로 오면 야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더니 그렇진 않아요. 어제도 새벽 1시까지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야근이 기본 옵션이 아니라 그냥 기본 디폴트인 것 같아요.
야근을 하지 않는 삶이 그럼 행복한 삶이냐? 저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이게 대해서는 헛소리니까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야근 안 하고 돈 많이 벌면 좋죠. 근데 야근 안 하고 집중해서 하루에 8시간만 딱 일하고 자기의 가치를 남들보다 훨씬 더 높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림은 근원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과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간의 변동폭이 굉장히 상이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기본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이 300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지출 항목들이 그 중에서 식료품 부분 그리고 에너지 부분을 뺀 겁니다. 식료품이랑 에너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급 측면에 물가 변화 요인이라고 얘기해요. 즉 전체 물가 지수에서 공급 측면의 물가 변화 요인을 뺀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 측면의 물가 변화 요인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에너지 가격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요? 국제 유가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기름 안 나오잖아요. 국제 유가 가격 우리나라에서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식료품 어디서 영향을 받습니까? 강우이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은 흉년이 들어서 식료품 가격이 확 뛰어요. 그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자연재해인데. 기상청도 모르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올해처럼 장마가 길어졌어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과일 맛이 없어요. 그리고 근데 흉년이에요. 그래서 과일 자체가 조금 나와요. 가격이 맛은 없는데 가격이 올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빼고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발생하는 물가 변화 요인만을 측정하자는 것이 근원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보면은 지금 2020년 보이시나요? 요 끄트머리 굉장히 낮게 떨어지고 있어요. 거의 0에 가깝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 물가 상승 압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먹고 살기 힘든데 금융시장, 자산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거시경제학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 모형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조금 더 단순하게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번 학기 내내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할 것이고 제가 이런 식으로 떠들 수 있는 거는 그 경제 모형만 뭐 한 5년, 6년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긋지긋해요. 우리나라 거시경제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요것과 같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찾아서 보여드렸지만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문을 읽으시거나 각종 보고서들을 연구원에서 발간한 각종 보고서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내수는 원래는 내구재 중심이었는데 최근에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전에 부의 중심, 부의 가치 측정이 TV 몇 인치니, 뭐 컴퓨터 뭐 쓰니, 니네 집에서 니네 집 자동차 못 끌고 다니니 이런 거였다면은 요새는 자기 만족으로 변한다는 거죠. 나 어디 가서 뭐 먹었어? 나 오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가갖고 15만 원짜리 먹었어. 그러면은 너 왜 먹어? 그거 먹으면 다 똥밖에 안 되는 거를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비스 사는 거죠. 비싼 돈 주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 등 이제 무점포 소매 판매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내수의 특징이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는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IT 그쪽이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거 플러스 국가가 전한 8개 기간 산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공업, 제조업 중심이에요. 자동차, 뭐 선박, 플랜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투자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제조업들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R&D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문제는 R&D랑 건설 투자 모두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죠. 건설 투자는 LH나 SH처럼 정부 공공 부분에서 지어지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R&D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출자해서 만든 국책연구원들, 대전 대동연구특구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고 이런 데서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정부가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주로 중공업, 제조업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해외 글로벌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상품 수지는 우리가 플러스인데 서비스 수지는 우리가 마이너스다. 특히 여행 부분에서 굉장히 마이너스다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스케치를 한 거예요. 이걸 역시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 그냥 저는 한국의 거시경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르게 보실 수도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 항상 명심하고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책임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은 저는 솔직히 제 아규먼트에 자신이 있거든요. 어디 나가서 틀린 말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학자는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기 비판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람들이 학자잖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모범 답안이라는 것은 시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하고 뭐 그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경제 정책이에요.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현재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경제 정책이 왜 중요한지는 그 뒷페이지를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먼저 하고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제정책도 미시경제정책과 거시경제정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시경제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선 거시경제만 볼까요? 거시경제정책은 직접적으로 경제 주체의 행동 패턴을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왜? 거시경제학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 자체가 개별 경제 주체는 거시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시 경제적 시스템을 바꾸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개별 경제 주체는 행동을 바꾸게 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예요. 때문에 시장 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기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제도, 우리 이거를 통칭해서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 전체적인 제도, 뭐 법, 그 다음에 정부의 퀄리티, 정부의 투명성, 아니면 정책 수행 능력 이 모든 걸 통칭해서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 혹은 새로운 뭐 제도나 정책의 제안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이 거시경제 정책이에요. 예를 하나 드렸는데 노동시장이 예를 들어서 좀 잘 안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미시적으로는 어떻게 풀 수 있냐 그러면 미시적으로 우리가 노동시장을 수요 공급과 공급 곡선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경제학 오르는 시간 여러분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해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최저임금 제도를 걸어두면은 이게 일종의 프라이스 플로어가 되겠죠. 프라이스 플로어 정책을 걸어두면은 실업은 어느 정도 발생을 하지만 최소한 취직한 취업자들의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 일정 이상으로 보장이 된다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의 핵심이잖아요. 요거는 미시적으로 노동시장을 푸는 겁니다. 근데 거시적으로 어떻게 푸냐 그러면 거시경제 변수들을 막 분석을 해갖고 자연실업률이라는 것을 추정을 해요. 하나의 예예요. 자연실업률은 뭐냐 그러면 경제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해서 더 이상의 변동성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취업을 해서 마찰적 실업자 빼고요. 마찰적 실업이라는 것은 예를 이런 거죠. 겨울에 아파트 안 짓잖아요. 추워서. 그러면은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자리 못 구하잖아요. 이게 마찰적 실업이에요. 하지만 이분들은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일자리를 찾으실 분들이에요. 이분들 빼고 내가 구직을 하려고 위지를 갖고 있는데 구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상태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거를 추정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테크닉을 써서. 그래서 청와대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계산한 자연 실업률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거를 목표로 가시죠. 공무원 여러분. 이것이 거시경제학자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재현하는 방식이에요. 응?
그러면 어떠한 기준 안에서 거시경제 정책을 정하냐? 몇 가지 목표가 있어요. 우선 시장이 안정화되어야 되고, 실업률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우리나라가 더 빠르게 발전했으면 좋겠고, 비즈니스 구조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어떠한 도구들을 활용하냐면은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움직이고요.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조세 제도를 개편한다든가 아니면 정부 재정 지출을 뭐 확대한다든가 감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그 외에 외환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도 개량을 해나가고 이런 식으로 제도가 움직입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모르셔도 되는 부분이거나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할 부분인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시경제 정책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칙대 재량 논란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따로 나중에 1시간 이상을 할애해서 여기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거예요. 준칙은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책을 하겠다라고 결정하면은 최소 몇 년 동안 장기간 그 정책을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에 영향을 받을 개별 경제 주체가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매 분기 정책을 바꾸면 소위 말하는 합리적 기대를 할 수가 없어서 경제 주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면 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 준칙론자들 얘기예요. 재량적인 정책 결정을 주장하는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지만은 실제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돈을 풀어야죠. 그러다 경기가 좋아졌어요. 그럼 돈을 거두어 들여야죠. 지금 당장 가장 좋은 정책을 써야 된다는 사람들이 재량론자들입니다. 이게 거시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논란이고 10년, 20년 동안 이 싸움만 반복을 했어요. 준칙 대 재량 싸움. 승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이걸 배우게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이제 언론을 보시거나 그럴 때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경제 정책이 경제적인 논리로만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거시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이제 정치 경제학적 용어로 중위 투표자 정리라고 하죠. 즉 공무원들은 정치인들에게 컨트롤을 당합니다. 정책을 만지는 사람들은 국민의 투표로 뽑힌 정치인들에게 항상 휘둘리는데 이 정치인들의 수명은 4년이에요. 대통령은 5년이고 4년 뒤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고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당연히 입안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파퓰리즘적인 정책들이 남발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논리에 어긋나는 정책들이 많이 입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랑 실제 정책이 운용되는 걸 보면은 괴리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 다음에 금융정책, 외환정책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거시경제 정책에 해당이 된다는 것 기본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따로 하나의 챕터를 각각 할애해서 공부할 예정이니까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 첫 번째 챕터의 대략적인 내용이었고요. 여기까지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딱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없이 그냥 슬슬 잘 들린다. PT 자료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게 딱히 없다라고 하시면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저와 같이 거시경제학의 세계를 탐구할 준비가 다 되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 강의 내용이었고요.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모르시는 거나 궁금하신 거나 혹은 강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같은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어떤 방식으로든지 꼭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